원의 백승희 팀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의 백승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요, 햇섭의 CCP 관리 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이 협의회 세미나 자리에 햇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햇섭발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햇섭이 저희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 햇섭 인증 제품은 약 83%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약적인 발전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매년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좀 해마다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 위생 안전 수준의 의식 제고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생 안전 수준과 또 의식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햇섭에 대한 CCP 관리 방안입니다. 혹시 옆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옆에 옆에 측면에 있어요. 밑으로 돼 있죠. 먼저 저희 기간 소개 있겠는데요. 저희가 2017년 2월 달에 식품과 축산물 햇섭 전담했던 기관이 두 개 기관이 통합되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2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홍보 영상인데 저희 기관 업무를 소개하는데 좋은 자료일 것 같아서 여기 담았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인증원은 시각차 산업개혁으로 햇섭 인증에 관련된 심사 업무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연구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그다음에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심사, 그리고 OD, 코익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강의의 목차입니다. 먼저 식품 햇섭 인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심사시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햇섭 개선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햇섭의 인증 현황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식품 제조업소의 햇섭 인증은 약 5,000개소로 햇섭 인증을 받았고요. 소비자 인지도도 이렇게 햇섭 인증 업체 수가 증감에 따라서 2007년도 14.3%에서 2017년도에는 70%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즉 소비자 10명 중에 7명이 나는 해썹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썹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해썹 인증 제품이 확대되고 소비자 인지도가 확대되는 따라서 소비자는 해썹 제품을 내가 선택하여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선택 기회도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식품의 인증 유형별로 해썹 인증 현황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식품인 게장과 젓갈에 대해서 안전실태 조사를 결과입니다. 먼저 그 유해 정보가 신고된 접수건은 2015년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약 305건이 접수되는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어떤 위해를 끼쳤다고 신고된 것은 250건으로 약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것은 약 39건으로 12.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장과 젓갈에 대해서 31건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제품에서 장염 비브리온은 불검출되었으나 2개 제품에서 게장균이 기준이 초과되었고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1개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수산식품인 게장 젓갈을 위해서도 여전히 미생물 수치가 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는 이런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제 해썹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썹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학회 논문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떡류 해썹에 대해서 해썹 적용 효과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증자공정을 CCP로 설정하여서 원료에 대한 미생물의 제거 효과를 봤는데요. 초기 미생물 규수가 약 10의 4승 이상이었었는데 증자공정을 거치면서 모두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역시 원료에서 나타난 미생물이 UV 등을 통한 살균 공정을 통해서 최대 1로그 이상이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썹을 통해서 CCP 중요 공정의 CCP를 통해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 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썹을 적용하고자 업체에서 이제 인증 준비라고 신청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 지원 반환의 업소에 대해서 올해 18년도에 심사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해썹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홍보 동영상으로 먼저 좀 시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영업자 형태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에 좋은 자료 같습니다.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해썹. 해썹은 세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자 생활 속 필수 인증으로 정착했다.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썹 인증을 받기 전 기업들은 어떤 점을 고민할까요? 첫 번째, 음료 제조업체의 경우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 코엘식품은 가치의 주스와 샤움류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음료에 맞는 제조 공정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음료 제조 시설인 코엘의 경우 원료는 품목별로 분리해 보관하며 제조 시설은 분리해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살균, 여과, 세병 등 주요 공정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빵 제조 시설의 경우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 보성 파니피카는 일반 빵류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저희는 공장의 위치상 주변에 산이 있어 방충망사 관리가 매우 민감했고요. 직원들이 식품 안전에 관해 잘 모르다 보니 교육을 하며 인식을 개선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빵류를 제조하는 보성 파니피카의 경우 창문을 아예 없애 방충, 방선 문제를 해결하며 급배기 시설과 내부 안전장치를 통설치했으며 무엇보다도 제조하는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기적인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떡 제조 시설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 대경상사는 떡 종류를 생산하는데요. 저희는 기존 공장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다 보니 동선에 맞는 구획이 안 나와 고민이 많습니다. 대경 상사의 경우 기존의 설비의 동선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도움으로 개선했습니다. 가열 공정에서는 미생물을 제어하고 냉각 공정에서는 냉각수도 하루 2번 갈아줌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생산 전 과정에서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해 해썹 시행 이후 매출 상승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류 제조 시설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는 과실주, 탁주, 약주 등 전통주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과거 주류는 관리 주체가 국세청이었기에 식품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품에서 식품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주류의 경우는 종사자 의식이나 관리자들의 의식이 일반 식품 기업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국순당에서는 발효, 여과, 살균, 공병 세척 등의 과정에서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토록 공장의 시설, 설비,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자와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주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썹 인증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와 생산 체제에 맞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일반 기업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집단 급식소 등 다양한 곳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식품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또 다른 약속, 해썹. 해썹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화되어가는 식품 산업 속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며 식품 안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네, 이제 홍보되는 거이다 보니까 해썹 받기가 매우 쉽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고 좀 따라하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서 도움받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 인증원이 그래서 이제 현장 기술 지도도 하고 제가 내원 상담이라든지 또 방문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인증원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저 광주 지역 관할업소인 전남부권에서 식품 제조업소 대상으로 심사했던 결과입니다. 전체 유형 건수로는 제가 213건의 심사를 진행했고요. 일반 규모는 38건, 소규모는 175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심사 결과는 저희가 이제 소규모와 일반 실시상황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전체 만점 기준에서 100점에서 85%까지는 적합, 그리고 84%에서 70%까지는 보완, 그다음에 70%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규모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때 적합 판정은 약 한 68.4%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완 판정은 36.6% 나왔습니다. 일반 규모에서 의무 적용은 한 26.3%, 자율 적용은 73.7%의 비율이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적합 판정은 63.4%, 보완은 25.1%, 부적합은 11.4%였습니다. 그중에서 의무 적용은 43.4%고 자율 적용은 56.1%였습니다. 일반 규모의 심사의 이제 세부 식품 유형을 보면 전체 11개 중 19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전체 30종에 대해서 제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본 발표에 있어서는 일반 규모의 경우는 38건밖에 되지 않고 또 전체 이 식품 유형을 봤을 때 각 유형별로 많아야 한두 건 정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 분석에 대해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고요. 이번 발표 시간에는 소규모 식품 해썹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식품 해썹 실시상황 평가표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선행정권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16번부터 20번까지는 해썹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해썹 관리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선행요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조 시설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법적 사항을 좀 수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교육이나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먼저 해썹 관리에 대한 우리 평가 항목의 평가 내용을 보면 제가 평가 항목 16번은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한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 항목에서는 우리가 원부 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생산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중요 관리점 결정도를 통해서 CCP를 설정한 후에 그 유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한계 기준을 적절한 설정 근거를 통해서 그 설정 근거와 그다음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항목 17번은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우리의 CCP에 대해서 모니터링 주기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평가 항목 18번은 모니터링 기구 장비 등은 매년 유지 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CCP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장비는 온도계와 그다음에 타이머가 되겠는데요. 연간 우리가 유지 보수 계획이라든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평가 항목 19번은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 우리가 설정한 한계 기준을 이탈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평가 항목 20번은 중요 관리점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CCP에 대해서 일상 검증과 정기 검증에 대한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주기의 적합성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평가 항목별로 저희가 이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 지적사항 개수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많았던 게 검증 CCP에 대한 검증 및 기록 유지 부분에서 100건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CCP 또는 한계 기준에 대한 설정 그게 86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모니터링 실시가 73건으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안 판정을 받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보안 기간 드리고 그 업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안 후에 저희 인증원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또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적합 유무를 판단하여 이제 인증 또는 부적합 종료를 내보는데요. 지적사항 중에서 그 보안율이 가장 낮았던 게, 그러니까 미보안이 됐던 게 한계 기준 이탈에 대한 개선 조치가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긍정점, 이런 순서가 나타났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보안에 대한 내용 보완을 했으나 그 내용이 좀 부적합한 방법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식품 유형별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제 주요 우리가 지적사항 나왔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P 설정과 관련된 유해 요소 분석입니다. 미흡 사례로서 이제 당분과 연육에 대해서 생물학적 유해 요소와 화학적 유해 요소를 모두 다 동일하게 설정했는데요.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해 요소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개선 사례로는 연육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트리즘보다는 비브리오균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유해 요소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가투입 검사 항목인 파르섹스와 보존을 화학적 유해 요소로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각 원료에 대해서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유해 요소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원보조에서 기인한 유해 요소와 그 다음에는 제조 공정상에 기인한 유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 행품 공정 같은 경우에는 유해 요소인 잔류염소가 사실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유해 요소에는 생물학적 유해 요소와 물리적 유해 요소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독 행품 공정에서 화학적 유해 요소와 유해 요소인 잔류염소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발생 원인과 예방 조치 관련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유해 요소 분석에서 이처럼 그 유해 요소가 하나가 누락된다면 이후에 CCP 결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CCP 중요 관리점을 관리해야 되는 항목이지만 유해 요소에서 누락됨으로써 CCP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해 요소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유해 요소 이제 분석에 대한 예시입니다. 제조 공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나열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해 요소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도 단위 물질별로 도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평가에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은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해 요소별 실험 자료라든지 클레임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해평가의 심각성은 FAO나 또 식품의 기준 규격, 그리고 저희 인증원 및 또 시각처에서 나눠준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높은, 보통, 낮은 순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업체 자체의 우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빈도에 따라 발생 빈도에 따라서 월 3건 이상은 높음, 월 한두 건은 보통, 월 연건 낮은, 이렇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어떤 객관적인 우리가 자료를 좀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정된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유해 평가를 종합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3점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요 관리점 결정도에 따라서 CCP 또는 CP 관리를 하게 됩니다. 중요 관리점 결정도는 총 5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확인된 유해 요소가 사용 요건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든 공정에서 확인된 유해 요소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느냐. 세 번째, 이 공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 요소를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느냐. 네 번째, 확인된 유해 요소가 허용 수준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지. 마지막으로 5번째로, 확인된 유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공정이 있는지. 이렇게 총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질문에 응답을 하면 이게 CP인지 또는 CCP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유해 요소를 3점 이상의 유해 요소에 대해서 CCP 결정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CCP는 이제 우리가 유해 요소를 제어하거나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CCP를 공정별로 설계된 한계 기준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모니터링하고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주요 우리 식품 제조 공장에서의 CCP는 가열 공정하고 세척 공정, 소독 공정과 같은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나 소스와 같은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금속 검출 공정이 있습니다. 이 총 4가지의 공정은 주로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C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계 기준에 대한 미흡 사례인데요. 우리가 그 유해 요소 결정도에 따라서 CCP를 설정했으면 이에 대한 한계 기준 설정해야 되는데 미흡 사례로서는 이제 우리 관리 항목을 별도로 구체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개선 사례로서는 우리가 소독 헹굼 공정에 대해서 관리 항목으로서 재료의 투입량과 소독 농도, 소독 수량, 그다음에 헹굼 수량, 헹굼 횟수, 또 잔류 점수는 같이 구체적인 방법과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서 우리 모니터링 담당자가 이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 검출기의 경우도 우리가 최초에 이제 요소 평가를 통해서 우리 작업장에 맞는 시편의 크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한 군데 위치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게 아니고 제품의 좌중우, 상단, 하단, 그러니까 제품에 혼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서 우리가 제품 시편의 크기별로 또 감도별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여서 우리 작업장의 현장에 맞는 시편의 크기를 찾는 게 우리 한계 기준 설정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 미흡 사례로는 우리가 금속 검출 공정을 4시간에 한 번씩 한다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작업 전, 중, 작업 후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요. 작업 중에 4시간의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중간에 한 번 하고 작업 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총 하루에 3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작업 중에 우리가 모니터링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금속 검출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했던 그 이전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제품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거나 또는 이걸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투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모니터링 시간은 우리가 작업량에 따라서 설정하셔야 되고요. 기록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동그라미 치셨는데 제품만 통과했을 때하고 또는 시편을 가지고 같이 통과했을 때에 대해서 기록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제품만 통과했을 때는 당연히 부정 안 흘리고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불검출 형태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표로 표시를 하시고요. 제품하고 시편을 같이 통과했을 때는 분명히 금속 검출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검출해서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개선된 사례인데요. 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우리 모니터링 하겠다고 이렇게 개선하셨고, 그다음에 금속 검출기를 모니터링할 때 제품과 또는 제품과 시편을 같이 통과했을 때 기록에 대해서 개선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실제 온도를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온도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한 경우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이는 온도의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마 이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심부 온도를 가지고 제품의 심부 온도를 측정할 때 모니터링 담당자가 그 온도계의 정확한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제품의 중심부까지 센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절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그 기기에 대한 검도적 방법인데요. 단순히 어떤 기준 그 결과값만 적는 게 아니고 적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검도적 방법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원칙,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스의 개선 조치 방법, 그다음에 조정 일자까지 상세히 기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검도적 했던 것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관련된 사진도 같이 그리고 실측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개선 조치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우리가 한계 기준이 이탈됐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단순한 내용보다는 그 담당자별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역할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살균 온도 및 제품에 대한 유량 이탈 시에는 조치 방법과 그다음에 기계적인 고장 시의 조치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서 모니터링 담당자가 이런 그 적정 한계 기준 이탈했을 때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이것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속 검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제품과 시편을 같이 통과시켜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철과 서스를 각각의 위치별로 놔두고 테스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배추김치의 세척 공정에서 개선 조치에 대한 미흡성의 사례입니다. 모니터링 했을 때 우리가 세척 수량에 대해서 관리 기준이 이탈했는데요. 그 내용에서 단순히 이탈했다는 이런 내용만 적은 게 아니고 이탈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검증과 관련된 주요 미흡사인데요. 우리 해썹 팀장이나 또는 대표자가 해썹 검증자인데 이 검증을 우리가 모니터링 일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이제 일상 검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 검증 시에는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 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세척 수량이 한계 기준을 이탈했고 그다음에 세척수 교체 시간 내에서 미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자는 서명한 내용이고요. 검증 시에는 기준 이탈 시에는 어떤 원인으로 기준이 이탈됐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검증 점검표를 가지고 확인하실 때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CCTV 모니터링 일지를 가지고 확인하시는데요. 이처럼 모니터링이 미실시하거나 또는 기록이 누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척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했다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다 체크하는 상황인데 모니터링 실시 기록과 기준 이탈 내역에 대해서 직접 검증 담당자와 확인하고 그에 맞게끔 점검 항목에서 점검 후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CP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 대한 유효사입니다. 튀김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으로서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을 때 생물학적 위해 요소로 미생지표 세균과 병원상 세균을 설정했었는데 유효성 검증으로는 일반 세균만 검증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대한 검증으로서 세척 전후에 대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최종 작업이 완료된 후에만 미생물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 1회 최초 CCP에 대한 유효성 검증 때는 최초 실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미생지표 세균과 그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검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업 방법에 대한 검증일 때에는 세척 전, 세척 후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해주시는데 자체 검사 또는 외부 검사를 맡기셔도 됩니다. 근데 자체 검사 시에는 이처럼 검사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요 유형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과자류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총 7개소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가열 공정, 금속 검출 공정에 대한 한계 기준 및 미흡한 부분, 그리고 금속 검출 공정의 유효성 평가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고요. 과자 생산에서도 주요 공정은 원료가 입고되고 배합되고 상용, 가열, 그다음에 내포장, 금속 검출, 외포장, 출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요 70%는 가열 공정하고 금속 검출 공정이 70% 설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열 공정에 대한 CCP 한계 기준을 설정 시에는 위생지표 세균인 일반 세균과 대장균 등하고 주요 식품균인 6종에 대해서 가열 전후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그 검사 결과의 재현성과 또 신뢰도를 확보를 위해서 약 최소 3회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 최초 실험 시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검출되지 않다면 1차 실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일반 세균, 대장균, 균과 같은 위생지표 세균은 3회 이상 실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열 전과 가열 후에 이 미생물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계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금속 검출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인데요. 검증 부분에 우리가 최초에 10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계 기준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제품의 좌측, 중앙, 우측, 제품의 상단, 하단 여러 부위에서 우리가 금속 검출비를 강도별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설정된 그 한계 기준이 정말로 혼입될 수 있는 금속성 이물을 잡아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격의 일반 가공식품입니다. 곡류 가공품, 당류, 두류,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최종 건조 공정 후에 미생물 실험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계 기준 설정할 때 건조 온도와 시간을 달리해서 수분 활성도를 측정해서 수분 활성도를 우리가 한계 기준 잡았었는데 이에 대한 검증으로서 이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졌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생물 우리가 건조 공정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 후에 실제 미생물 검사를 했을 때 얼마큼 우리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검사 결과로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식품류에서 이제 가공 소금, 과체 가공품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고요. 주요 지적사항은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볶음 공정에서의 한계 기준 설정이 미흡했고 과체 가공 같은 경우는 타이머에 대한 검규정이 미흡했다 이렇게 주요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우리 조미김의 주요 공정도입니다. 마른김이 입고되고 1차적으로 유방검사를 통해서 우리 병질성 이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규격이 맞는지 유방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김에 대해서 이물 선별하고요. 그 다음에 1차 구이, 2차 구이, 내포장 후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박스 포장 및 출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차 구이와 2차 구이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열 공정인데 CCP는 우리가 2차 구이에서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구이는 우리가 CCP 결정도에 따르면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이후에 우리가 위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 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구이는 CCP가 아니고 2차 구이가 CCP로 설정이 되어서 CCP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구이 단계에서 온도별로 또 시간을 달리해서 우리가 한계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포장재가 이게 일반 그 내포장 달리 알루미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금속 검출 기준은 그 제품을 금속 성분을 검출을 열고요. 알루스케린이라는 별도의 다른 금속 검출기를 사용해서 금속성 이물에 대해서 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미김에 대한 이제 한계 기준 설정 방법인데요. 특히 조미김은 이제 가열 온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너무 오래 두면 이게 김의 이제 제품으로서의 이제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능 검사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관, 식감, 맛, 향에 대한 관능 검사 기준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열 공정에 있어서의 설정 온도, 또 시간을 달리했을 때 이 각각의 조건별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시고 이 적합 요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관능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여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조 공정별로 미생물 수치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2차 구이 때 미생물이 최초 약 9로그에서 2로그로 7로그 이상이 7점 이상의 감소된 효과를 보였는데 2차 구이가 70%여서 미생물에 대한 제일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과체 가공품에 대한 이제 우리가 타이머에 대해서 검규정이 미흡했다는 내용인데요. 타이머는 이제 외국에다 검규정 맡기셔도 되지만 우리가 자체 검규정의 방법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에 표준 시각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상에 있는 그 표준 시각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타이머로 우리가 모니터링 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이머를 동시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최소 60초 이상,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모니터링 시간에 맞춰서 그 두 개를 그 시간이 지나면 동시에 멈춰서 그 두 개의 시간차를 우리가 현 오차 범위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판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컨퓨정은 이처럼 자체 컨퓨정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냉동 수산식품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폐처 공정 전후에 대한 이것은 평가 시험이 미흡했다. 이 부분이 좀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요. 주요 공정도는 우리가 화로가 들어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식품인 게장과 젓갈에 대해서 안전시태 조사를 결과입니다. 먼저 그 유해정보가 신고된 접수건은 2015년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약 305건이 접수되는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어떤 위해를 끼쳤다고 신고된 것은 250건으로 약 82%를 비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것은 약 39건으로 12.8%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장과 젓갈에 대해서 31건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제품에서 장염 비브리온은 불검출되었으나 2개 제품에서 게장균이 기준 초과되었고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1개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가량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수산식품인 게장 젓갈을 위해서도 여전히 미생물 수치가 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는 이런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제 해썹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썹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학회 논문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떡류 해썹에 대해서 해썹 적용 효과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증자공정을 CCP로 설정하여서 원료에 대한 미생물의 제어 효과를 봤는데요. 초기 미생물 분수가 약 10의 4승 이상이었었는데 증자공정을 거치면서 모두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역시 원료에서 나타난 미생물이 UV 등을 통한 살균 공정을 통해서 최대 1로그 이상이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썹을 통해서 CCP 중요 공정의 CCP를 통해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헌 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썹을 적용하고자 해서 이제 인증 준비라고 신청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 지원 관할의 업소에 대해서 올해 18년도에 심사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해썹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홍보 동영상으로 먼저 좀 시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영업자 형태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좋은 자료 같습니다.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해썹. 해썹은 세계적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자 생활 속 필수 인증으로 정착했다.
기업들은 어떤 점을 고민할까요? 첫 번째, 음료 제조업체의 경우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 코엘식품은 가채 주스와 샤움유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음료에 맞는 제조 공정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음료 제조 시설인 코엘의 경우 원료는 품목별로 분리해 보관하며 제조 시설은 분리해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살균, 여과, 세병 등 주요 공정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빵 제조 시설의 경우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 보성파니피카는 일반 빵류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저희는 공장의 위치상 주변에 산이 있어 방충망서 관리가 매우 민감했고요. 직원들이 식품 안전에 관해 잘 모르다 보니 교육을 하며 인식을 개선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빵류를 제조하는 보성파니피카의 경우 창문을 아예 없애 방충, 방서 문제를 해결하며 급배기 시설과 내부 안전장치를 통설치했으며 무엇보다도 제조하는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기적인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떡 제조 시설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 대경 3사는 떡 종류를 생산하는데요. 저희는 기존 공장에 리모델링을 해하다 보니 동선에 맞는 구획이 안 나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경 상사의 경우 기존의 설비의 동선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도움으로 개선했습니다. 가열 공정에서는 미생물을 제어하고 냉각 공정에서는 냉각수도 하루 2번 갈아줌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생산 전 과정에서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해 해썹 시행 이후 매출 상승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류 제조 시설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는 과실주, 탁주, 약주 등 전통주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과거 주류는 관리 주체가 국세청이었기에 식품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품에서 식품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주류의 경우는 종사자 의식이나 관리자들의 의식이 일반 식품 기업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국순당에서는 발효, 여과, 살균, 공병 세척 등의 과정에서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토록 공장의 시설, 설비,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자와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주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썹 인증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와 생산 체제에 맞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일반 기업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집단 급식소 등 다양한 곳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식품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또 다른 약속, 해썹. 해썹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화되어가는 식품 산업 속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며 식품 안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네, 이제 홍보 연구하다 보니까 해썹 받기가 매우 쉽다 그러는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고 좀 따라하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서 도움받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 인증원이 그래서 이제 현장 기술 지도도 하고 제가 내원 상담이라든지 또 방문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인증원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 광주 지역 관할업소인 전남부권에서 식품 제조업소 대상으로 심사했던 결과입니다. 전체
유효 건수로는 제가 213건의 심사를 진행했고요. 일반 규모는 38건, 소규모는 175건에 대해서 심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심사 결과는 저희가 이제 소규모와 일반 실시상황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전체 만점 기준에서 100점에서 85%까지는 적합, 그리고 84%에서 70%까지는 보완, 그다음에 70%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규모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때 적합 판정은 약 한 68.4%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완 판정은 36.6% 나왔습니다. 일반 규모에서 의무 적용은 한 26.3%, 자율 적용은 73.7%의 비율이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적합 판정은 63.4%, 보완은 25.1%, 부적합은 11.4%였습니다. 그중에서 의무 적용은 43.4%고 자율 적용은 56.1%였습니다. 일반 규모의 심사의 이제 세부 식품 유형을 보면 전체 19개 중 19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현재 30종에 대해서 제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본 발표에 있어서는 일반 규모의 경우는 38건밖에 되지 않고 또 전체 이 식품 유형별 봤을 때 각 유형별로 많아야 한두 건 정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 분석에 대해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고요. 이번 발표 시간에는 소규모 식품 해석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식품 해석 실시상황 평가표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선행요건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16번부터 20번까지는 해석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해석 관리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선행요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조 시설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법적 사항을 좀 수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교육이나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먼저 해석 관리에 대한 우리 평가 항목의 평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평가 항목 16번은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한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 항목에서는 우리가 원부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생산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중요 관리점 결정도를 통해서 CCP를 설정한 후에 그 유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한계 기준을 적절한 설정 근거를 통해서 그 설정 근거와 그다음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항목 17번은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우리의 CCP에 대해서 모니터링 주기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평가 항목 18번은 모니터링 기구 장비 등은 매년 유지 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CCP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장비는 온도계와 그다음에 타이머가 되겠는데요. 연간 우리가 유지 보수 계획이라든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평가 항목 19번은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 우리가 설정한 한계 기준을 이탈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평가 항목 20번은 중요 관리점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CCP에 대해서 일상 검증과 정기 검증에 대한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주기의 적합성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평가 항목별로 저희가 이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 지적사항 개수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많았던 게 검증 CCP에 대한 검증 및 기록 유지 부분에서 100건이 활성화했고 그 다음으로 CCP 또는 한계 기준에 대한 설정 그게 86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모니터링 실시가 73건으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안 판정을 받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보안 기간 드리고 업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안 후에 저희 인증원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또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적합 유무를 판단하여 이제 인증 또는 부적합 종결을 내보는데요. 지적사항 중에서 그 보안율이 가장 낮았던 게 그러니까 미보안이 됐던 게
한계 기준 이탈에 대한 개선 조치가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검증 이런 순서가 나타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보안에 대한 내용 보완을 했으나 그 내용이 좀 부적합한 방법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식품 유형별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제 주요 우리가 지적사항 나왔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P 설정과 관련된 유해 요소 분석입니다. 미국 사례로서 이제 당근과 연육에 대해서 생물학적 유해 요소와 화학적 유해 요소를 모두 다 동일하게 설정했는데요.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해 요소를 도출한 사업 사례입니다. 개선 사례로는 연육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트리즘보다는 비브리오균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유해 요소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가투질 검사 항목인 파르섹스와 보존을 화학적 유해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각 원료에 대해서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유해 요소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원보제에서 기인한 유해 요소와 그 다음에는 제조 공정상에 기인한 유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 행분 공정 같은 경우에는 유해 요소인 잔류 염소가 사실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우리 유해 요소에는 생물학적 유해 요소와 물리적 유해 요소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독 행분 공정에서 화학적 유해 요소와 유해 요소인 잔류 염소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발생 원인과 예방 조치 관련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유해 요소 분석에서 이처럼 그 유해 요소 하나가 누락된다면 이후에 CCP 결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CCP 중요 관리점을 관리해야 되는 항목이지만 유해 요소에서 누락됨으로써 CCP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해 요소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유해 요소 이제 분석에 대한 예시입니다. 제조 공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나열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해 요소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도 단위 물질별로 도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해 평가에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은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해 요소별 실험 자료라든지 클레임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해 평가의 심각성은 FAO나 또 식품의 기준 규격 그리고 저희 인증원 및 또 시각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높은, 보통, 낮은 순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업체 자체의 우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빈도에 따라 발생 빈도에 따라서 월 3건 이상은 높음, 월 한두 건은 보통, 월 0건 낮은 이렇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어떤 객관적인 우리가 자료를 좀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정된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유해 평가를 종합 평가하게 되는데요. 3점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요 관리점 결정도에 따라서 CCP 또는 CP 관리를 하게 됩니다. 중요 관리점 결정도는 총 5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확인된 유해 요소가 사용 요건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든 공정에서 확인된 유해 요소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느냐. 세 번째, 이 공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 요소를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느냐. 네 번째, 확인된 유해 요소가 허용 수준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지. 마지막으로 5번째로 확인된 유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공정이 있는지. 이렇게 총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질문에 응답을 하면 이게 CP인지 또는 CCP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유해 요소를 3점 이상의 유해 요소에 대해서 CCP 결정도를 적용하시게 됩니다. 이때 CCP는 이제 우리가 유해 요소를 제어하거나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CCP를 공정별로 설계된 한계 기준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모니터링하고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주요 우리 식품 제조 공장에서의 CCP는 가열 공정하고 세척 공정, 소독 공정과 같은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나 서스와 같은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금속 검출 공정이 있습니다. 이 총 4가지의 공정은 주로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C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계 기준에 대한 미흡 사례인데요. 우리가 그 유해 요소 결정도에 따라서 CCP를 설정했으면 이에 대한 한계 기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미흡 사례로서는 우리 관리 항목을 별도로 구체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개선 사례로서는 우리가 소독 헹굼 공정에 대해서 관리 항목으로서 재료의 투입량과 소독 농도, 소독 수량, 그다음에 헹굼 수량, 헹굼 횟수, 또 잔류 점수는 같이 구체적인 방법과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서 우리 모니터링 담당자가 이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 검출기의 경우도 우리가 최초에 이제 요소 평가를 통해서 우리 작업장에 맞는 시편의 크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한 군데 위치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게 아니고 제품의 좌중우, 상단, 하단, 그러니까 제품에 혼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서 우리가 제품 시편의 크기별로 또 감도별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여서 우리 작업장의 현장에 맞는 시편의 크기를 찾는 게 우리 한계 기준 설정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 미흡 사례로는 우리가 금속 검출 공정을 4시간에 한 번씩 한다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작업 전, 중, 작업 후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요. 작업 중에 4시간의 그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중간에 한 번 하고 작업 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총 하루에 3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작업 중에 우리가 모니터링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금속 검출을 우리가 감지해서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했던 그 이전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제품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거나 또는 이걸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투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모니터링 시간은 우리가 작업량에 따라서 설정하셔야 되고요. 기록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동그라미 치셨는데 제품만 통과했을 때하고 또는 시편을 가지고 같이 통과했을 때에 대해서 기록 방법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제품만 통과했을 때는 당연히 부정 안 올리고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불검출 형태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표로 표시를 하시고요. 제품하고 시편을 같이 통과했을 때는 분명히 금속 검출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검출해서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개선된 사례인데요. 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우리 모니터링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하셨고, 그다음에 금속 검출기를 모니터링할 때 제품과 또는 제품과 시편을 같이 통과했을 때 기록에 대해서 개선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실제 온도를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온도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한 경우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이는 온도의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지 않겠지만 우리가 침구 온도를 가지고 제품의 신고 온도를 측정할 때 모니터링 담당자가 그 온도계의 정확한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제품의 중심부까지 센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절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그 기기에 대한 검교정 방법인데요. 단순히 어떤 기준 그 결과값만 적을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검교정 방법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원칙,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스의 개선 조치 방법, 그다음에 조정 일자까지 상세히 기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검교정했던 것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관련된 사진도 같이 그리고 실측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개선 조치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우리가 한계 규정이 이탈됐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단순한 내용보다는 그 담당자별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역할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살균 온도 및 제품에 대한 유량 이탈 시에는 조치 방법과 그다음에 기계적인 고장 시의 조치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서 모니터링 담당자가 이런 그 적정 한계 기준 이탈했을 때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이것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검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과 시편을 같이 통과시켜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철과 서스를 각각의 위치별로 놔두고 이제 테스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배추김치의 세척 공정에서 개선 조치에 대한 미흡성의 사례입니다. 모니터링 했을 때 우리가 세척 수량에 대해서 관리 기준이 이탈했는데요. 그 내용에서 단순히 이탈했다는 이런 내용만 적은 게 아니고 이탈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검증과 관련된 주요 미흡사인데요. 우리 해설 팀장이나 또는 대표자가 해설 검증자인데 이 검증을 우리가 모니터링 일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이제 일상 검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 검증 시에는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 후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세척 수량이 한계 기준을 이탈했고 그 다음에 세척수 교체 시간 내에서 미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자는 서명한 내용이고요. 검증 시에는 기준 이탈 시에는 어떤 원인으로 기준이 이탈됐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적혀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검증 점검표를 가지고 확인하실 때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CCTV 모니터링 일지를 가지고 확인하시는데요. 이처럼 모니터링 미식시하거나 또는 기록이 누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척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체크하는 상황인데 모니터링 실시 기록과 기준 이탈 내역에 대해서 직접 검증 담당자와 확인하고 그에 맞게끔 점검 항목에서 점검 후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CP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 대한 유효사례입니다. 튀김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으로서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을 때 생물학적 위해 요소로 미생지표 세균과 병원산 세균을 설정했었는데 유효성 검증으로는 일반 세균만 검증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작업 우리 방법에 대한 검증으로서 세척 전후에 대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최종 그 작업이 완료된 후에만 미생물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 1회 최초 CCP에 대한 유효성 검증 때는 최초 실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미생지표 세균과 그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검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업 우리 방법에 대한 검증일 때에는 세척 전, 세척 후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해주시는데 자체 검사 또는 외부 검사를 맡기셔도 됩니다. 근데 자체 검사 시에는 이처럼 검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요 유형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과자류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총 7개소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가열 공정, 금속 검출 공정에 대한 한계 기준이 좀 미흡한 부분, 그리고 금속 검출 공정의 유효성 평가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고요. 과자 생산에서도 주요 공정은 원료가 입고되고 배합되고 상형, 가열, 그다음에 내포장, 금속 검출, 외포장, 출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주요 70kg는 가열 공정하고 금속 검출 공정이 70kg 설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열 공정에 대한 CCP 한계 기준을 설정 시에는 위생지표와 위생지표 세균이 일반 세균과 대정균 등하고 주요 식품균인 6종에 대해서 가열 전후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그 검사 결과의 재현성과 또 신뢰도를 확보를 위해서
약 최소 3회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 최초 실험 시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검출되지 않다면 1차 실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일반 세균, 대장균, 균과 같은 위생치료 세균은 3회 이상 실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열 전과 가열 후에 이 미생물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계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금속 검출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미흡했다는 내용인데요. 검증 부분에 우리가 최초에 10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계 기준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제품의 좌측, 중앙, 우측, 제품의 상단, 하단 여러 부위에서 우리가 금속 검출기를 감도별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설정된 그 한계 기준이 정말로 혼입될 수 있는 금속성 이물을 잡아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격의 일반 가공식품입니다. 곡류 가공품, 당류, 두류,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최종 건조 공정 후에 미생물 실험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건조 온도와 시간을 달리해서 수분 활성도를 측정해서 수분 활성도를 우리가 한계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에 대한 검증으로서 이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졌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생물 우리가 건조 공정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 후에 실제 미생물 검사를 했을 때 얼마큼 우리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검사 결과로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식품류에서 이제 가공 소금, 과채 가공품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고요. 주요 지적사항은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볶음 공정에서의 한계 기준 설정이 미흡했고 과채 가공 같은 경우는 타이머에 대한 검규정이 미흡했다 이렇게 주요 지적사항이 나오고요. 우리 조미김의 주요 공정도입니다. 마른김이 입고되고 1차적으로 유방검사를 통해서 우리 병질성 이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규격이 맞는지 유방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김에 대해서 이물 선별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부위, 2차 부위, 내포장 후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박스 포장 및 출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차 부위와 2차 부위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열 공정인데 CCP는 우리가 2차 부위에서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부위는 우리가 CCP 결정도에 따르면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이후에 우리가 위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 부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부위는 CCP가 아니고 2차 부위가 CCP로 설정이 되어서 CCP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부위 단계에서 온도별로 또 시간을 달리해서 우리가 한계 기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포장재가 이게 일반 그 내포장 달리 알루미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금속 검출 기준은 제품을 금속 이물을 검출하기 어렵고요. 알루스캔이라는 별도의 다른 금속 검출기를 사용해서 금속성 이물에 대해서 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미김에 대한 이제 한계 기준 설정 방법인데요. 특히 조미김은 이제 가열 온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너무 오래 두면 이게 김의 이제 제품으로서의 이제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능 검사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관, 식감, 맛, 향에 대한 관능 검사의 기준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열 공정에 있어서의 설정 온도, 또 시간을 달리했을 때 이 각각의 조건별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시고 이 적합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관능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여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조 공정별로 미생물 수치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역시 2차 구입 때 미생물이 최초 약 9로그에서 2로그로 7로그 이상이 7선 이상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는데 2차 구입가 역시 70%여서 미생물에 대한 제어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과체 가공품에 대한 이제 우리가 타이머에 대해서 검규정이 미흡했다는 내용인데요. 타이머는 이제 외부에다가 검규정 맡기셔도 되지만 우리가 자체 검규정의 방법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에 표준 시각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상에 있는 표준 시각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타이머로 우리가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타이머를 동시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최소 60초 이상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모니터링 시간에 맞춰서 그 두 개
두 개를 그 시간이 지나면 동시에 멈춰서 그 두 개의 시간차를 우리가 화학 오차 범위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판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검교정은 이처럼 자체 검교정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냉동 수산식품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폐처 공정 전후에 대한 이것은 평가 시험이 미흡했다. 이 부분이 약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주요 공정도는 우리가 화로가 들어와서 전체적 과정을 거치고 세척 또는 소독 공정을 거치고 헹굼, 물빼기, 내포장, 금속 검출, 외포장 형태로 진행됩니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CCP는 세척 또는 소독 공정, 그다음에 금속 검출 공정이 주요 CCP로 설정이 되고요. 냉동 수산식품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 저희 인증원에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병원성 미생물 주요 식품법들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세균은 모두 10의 2승 수준이었기 때문에 세척 공정이라든지 소독 공정을 통해서 미생물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별도의 세척제를 이용해서 미생물의 감소 효과를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감소된 어느 정도 감소된지 나타나는 겁니다. PM 밑에가 10ppm인데 이건 약 한 250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지만 제일 밑에 주위에는 이 보라색인 70ppm은 소독액의 단번은 침지한 지 약 10초 만에 780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어느 농도 우리가 10ppm에서 70ppm까지 40초가 이상 지나면 그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내는데요. 다만 이렇게 소독액의 농도가 높거나 또는 침지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헹구는 시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는 잔존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도와 또 이게 소독 침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제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잔존하지 않을 농도로서 우리가 설정하셔가지고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동식품인데요. 만두와 면류에 대해서 금속 공정과 금속 검출 공정 한계 기준 설정이 좀 근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만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금속 공정, 금속 검출 공정은 앞에 있는 우리 가열 공정 또는 금속 검출 공정과 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만두 제조 시에는 금속 공정에서 물론 CCP 거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때는 우리가 배기 부분이 배기가 잘 되지 않으면 여기 수증기가 제품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배기를 좀 더 강화시키고 해서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요. 다리 같은 경우는 여과 공정 한계 기준에 대한 설정 방법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주로 지적사 나오고요. 먼저 우리가 여과 공정과 살균 공정이 주요 CCP를 맡기는데 여과 공정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부적인 우리 필터에 대해서 여과 밥이라든지 설정 근거 실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개수가 확인할 수 있는 개수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필터망을 이게 걸러지는지 그때는 여과 압력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지 시간 흐르는 유속과 필터의 사이즈에 달리해서 실험을 하신 후에 실제로 검출된 우리 필터링이 되는 검출된 이물질의 개수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과 필터의 파손율을 확인해서 설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과 필터에 대한 압력과 필터 파손율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우리가 여과 공정에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인데요. 모니터링은 우리가 여과 압력을 보는 것이고 필터는 매 배치별 또는 작업이 끝났을 때 매일 1회 이상으로 확인해서 파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살균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살균의 효과는 살균 전 후에 대한 미생물 실험으로 확인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실험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그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해야 되는데 위생관리지표군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음성 그리고 불검출로 설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균 전과 후에 대해서 실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시험 또는 외부에 맡긴 검사 선별서를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가열 이후에 가열 전으로 총 3회 이상의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액상차 같은 경우는 가열 온도라든지 시간에 좀 우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관능 검사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결과가 상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한계 기준 범위를 설정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기에 대한 온도 모니터링 방법인데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류에 대해서는 주요 지적사항이 CCP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미흡이 나오는데요. 떡류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찜기에 넣었을 때 1단, 2단, 3단으로 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설정된 온도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제 신부 온도를 이용해서 증수 공정이 끝난 이후에 신부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측정할 때는 그 탕침기의 끝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료의 중심부까지 가도록 찍으신 후에 그다음에 온도 측정하여서 모니터링 유지에 기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탐침 온도계랑 소독하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치류에 대한 지적사항은 세척 방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고요. 배추 김치에 대해서 역시 세척 방법에 대한 한계 기준 설정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계 기준 설정 시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추에다가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금속성 이물이라든지 이런 이물들을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세척 시간하고 세척 수량, 그다음에 세척 방법에 대해서 각각을 달리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회 이상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세척 이후에 세척 전 후로 통해서 우리가 원료뿐만 아니라 부재료까지도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이 세척 효과가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빵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수 공정이라든지 크림 제조 공정에 대해서 CCP 설정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요. 빵류에 대한 이제 주요 공정도인데 원재료의 물가로 투입되고 가열 후에 냉각에서 금속 검출,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이 주요 원재료에 대한 공정도고요. 부재료에 대해서는 가열이나 또는 세척,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세척 소독, 부재료 같은 경우 생크림 같은 경우는 배합 이런 공정이 또 CCP로 적혀져 있습니다. 국내 이제 그 케이크와 관련된 이제 빵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보면 작업자의 청결관리 부주의에 의한 황색토산 부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 그다음에 원료 계란 사용을 교차하는 다른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또 케이크 보관온도 부주의에 의한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된 사례가 국내적으로 다수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서는 작업장이라든지 작업자에 대해서는 청결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시트 가열 공정 이후에는 미생물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냉각 공정이 필요하고요. 크림 제조와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맞춰서 제조하고 그다음에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사용할 때도 역시 사용 소요 시간에 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낙연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냉난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시는데 냉난도 역시 보관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선입 선출에 의해서 적절한 보관 온도를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CCP는 빵의 시트 가열 공정하고 시럽 투코 가열 공정, 과일 세척, 과일에 대한 세척 소독, 크림 제조, 금속 검출 공정이 주요 CCP로 정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음료들입니다. 음료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유라든지 그 유사한 공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여와 살균 공정이 주요 CCP로 잡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우리 비가열 비살균 음료 같은 경우에는 주요 CCP가 우리가 선별 공정하고 세척 공정이 CCP로 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들어갔을 때 선별하고 세척을 우리가 세척 소독제 이용해서 세척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잔류염 소량을 우리가 모니터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미생물 세척 전후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절임식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절임식품에서 절임무 같은 경우에 대한 주요 공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요 CC표는 종의 충진과 금속 검출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종의 충진 시에 이제 한계 기준은 절임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pH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련된 문헌을 통해서 여러 식중독균에 대한 최저 pH, 최고 pH 등 조사해서 우리 작업장에 맞게끔 pH 조절을 하고 실제 모니터링도 pH 메타기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미식품인데 조미식품은 이제 주로 고춧가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속 검출 보험을 통해서 금속성 이제 우리 이물을 제거하고 또 최종 제품 내에서는 금속 검출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 방법들 역시 금속 검출이 한계 기준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 개선 대책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케이크와 식품 사고로 인해서 해석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를 해야 돼요. 과거 이제 축산물 쪽에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 과거에는 조사평가 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나왔었는데요. 이제 개선되는 내용은 조사평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연초에 대상 업체를 공개하고 전면 불식평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 업체 한해 직시평가에서나 안전관리 위반 시행 직시평가 진행하고 주요 안전조항인 가열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원료에 대해서 검사도 하지 않고 또는 원료 입고 검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인증을 취소하는데요. 개선된 내용은 위의 분석과 CCP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위반 시행 즉시 인증 취소로 이제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내용이고 현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축산물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 적용을 했을 때에는 의무 적용 시행 이전에 저희 인증원의 해석을 받든 받지 않든 이런 선택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의무의 시행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해석을 운영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식품과 동일하게 의무화 업체는 시행에 이전에 저희 인증원의 사전에 해석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무화가 할지라도 3년 주기로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해석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해석 관리 기준서가 있는 그대로 잘 운영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이후에는 우리가 그 관련된 법령이 개정됐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어떤 위해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해석 원칙의 적용의 적정성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해석 평가 인력에 관해서도 역시 민주원의 심사관의 역량을 좀 더 제고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청과 또 민주원 심사관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두 기관에서 동시에 합동 심사하는 지방청 사업평가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심사의 역량과 눈높이를 맞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까다로운데 그래서 우리가 인증 전이나 인증 이후에 여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기술 지도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할 소재지별로 우리가 소재지별로 기술상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내원 상담을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5송에 있고요. 또 6개 지원은 각 방역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 출장소가 있으니까요. 관할 소재지별로 저희 인증원에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제가 해석과 관련된 표준 기준서하고 기록 양식, 그다음에 위해 분석 자료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활용하셔가지고 해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석 운영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민속 검증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네. 만약에 식품의 완제품이 이렇게 뭐 이렇게 썰거나 뭐 이렇게 믹스하거나 어떤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고 완제품 포장 직전에 만약에 라인이나 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스 조각 같은 것이 그 전에 나오더라도 포장 전에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민속 검증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까? 일단 여기 70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금속수 이물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금속 검출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다만 그것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게 금속성 이물이 원료에서 개념할 수도 있고 또는 제조 공정상에 개념할 수 있는데 그게 꼭 금속 검출기만 되는 게 아니라 금속성 이물을 우리가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면 뭐 어떤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유로 부르면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효과적인 게 금속 검출기고요.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검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액상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네. 금속 검출 보험이 아까 있다고 제가 네네네네. 봤는데요. 네. 그 금속 검출 보험은 네. 그런 고춧가루 아닌 다른 식품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금속 그 보험은 우리가 분말이나 판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롤링에서 우리가 보면 금속 가루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금속 가루를 제어하기 위한 이제 검출 보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입 속도라든지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자석의 세기를 좀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그 투입 양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어를 1차적으로 제어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금속 이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금속 검출기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그 생물학적 검사에서요. 네. CCP 결정을 위한 유해성 검사 네. 자체 검사는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유해성 검사는 매년 전하고 후를 해야 되는 것이 3회씩을 해가지고 기준세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한 번만 하고 자체 검사로 대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우리가 자체 검사하실 때는 우리가 위생 지표 세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품질 검사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실 건데요. 우리 최초에 이제 우리가 위해 검사하실 때 우리가 위생 지표 세분뿐만 아니라 우리 식중독 세균 주요 이제 배보성 미생물에 대해서 설정하시고 그에 대한 관리 방법을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매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부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20-30종이 들어가는 우리가 제조업체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매년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검증 차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이후에 좀 돌아가면서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 원료에서 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이런 유해 이상은 좀 검증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연대 업체에서는 그 유효검사를 할 때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자체 검사들도 분명히 투자를 한 것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은 꼭 한 번만 한 것으로 하고 자체 검사를 해서 올릴까 그런 걸로 대체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현장 우리 심사관님께서 직접 다뤄주신다고 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지원의 인증심사팀의 노승훈 심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앞에서 듣기로는 유효성 검사, CCP 유효성 검사를 이제 최초의 전후 3반복 검사를 하는데 그게 매년 3반복 검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요거를 질문하신 게 맞나요? 그거는 이제 최초 검사 시에는 3반복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심사 갔을 때 평가 기준이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후에는 일단은 병원성 미생물이랑 그다음에 일반 살균, 대장균 균에 대해서 전후 검사를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최초 CCP 설정하신 한계 기준에 대해서 이탈이 된다.
그러시면 나머지 2차, 3차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최초 진행하신 한계 기준 설정에서 전후 검사를 해봤더니 영업성 미생물도 다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표균도 전후 검사를 했을 때 CCP 후에는 거의 뭐 0이라던가 아니면 10의 2승 이하의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한 번만 검사하셔도 저희가 정기조사 평가나 아니면 이런 게 인정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표준 분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매년마다 검사를 했잖아요. 분동이요? 네. 분동은 1년에 이상,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시작점에서도 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냐면 표준 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쇠가 어떻게 뭐 이게 동량이 되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폐가 있지 않느냐. 식품 제조업체는 좀 다른데 우리가 소량으로 이제 우리가 부어려 들어가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양에 따라서 좀 위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년 이상 이제 경기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정확성을 확보를 요청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죠. 표준 분동은 네. 표준 분동은 말 그대로 비치를 해놨다가 1년에 한 번씩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로 사용하는 것은 네. 전자조라든지 네. 전자조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거를 사용하는 건데 굳이 분동도 매년 검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분동에서 이제 저울을 이제 자체 검증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작업장에 내에 있는 모든 그 저울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준 분동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 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1년에 1회의 검증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모든 우리 온도계라든지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표준 분동이 이제 어떤 제품 생산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위해를 일으키거나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량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부어려 들었을 때는 그게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량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그 외에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표준 무게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위해가 좀 더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논의 후에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은 살균이라든지 중요 공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2년에 한 번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 검교점, 그다음에 자체적인 검교점을 실시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분동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 더 없으신가요?